네, 앞선 시간에 이제 보셨던 게 이제 별표 4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 보면은 제 11조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되는 소방시설에서 뭐 별표 4와 같다. 뭐 그 뒤에 이항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지난 시간 이제 여기서 이제 별표 4번 설명을 이제 드렸던 부분이고, 뭐 이어서 시행령 제 12조에 보면은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나오는데 뭐 크게 이건 의미 없습니다.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뭐 청장, 본부장, 서장이 이런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을 일단 먼저 주로 잡아가지고 어떤 이런 그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각 이제 용도들마다 검색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각 주소를 검색했을 때 그 주소지에 있는 그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소방시설을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냐면, 점검업체들이 점검을 하죠. 점검을 하고 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가 과거에는 점검표하고 뭐 OX 돼 있는 점검표하고 지적사항들이 주였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내는 서류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수원이 몇 톤이 있고 수조가 어느 실에 위치해 있고 소화전이 한 층에 몇 개씩 설치가 돼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매번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 파악한 게 8장이거든요. 갑지라고 해서 소방서 제출하는 서류가 8장짜리 양식지가 있는데, 그 양식지가 보면 사실상은 지적 내역은 끝에 1장입니다. 나머지 앞에 7장의 종류가 뭐냐면은 해당 그 건물에 있는 소방시설 현황표를 매년 만들어 제출하는 거예요. 그걸 소방서에서는 계속 관리를 함으로써 이 건물에 어떤 소방시 있다는 걸 유지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정보를 출동하는 소방대원한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은 그래요. 그럼 지적사항은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지적 위주였거든요. 보고서가. 근데 지금은 지적은 어떠냐면은 이제 그 지적 내역서하고 조치 이행 계획서라고 하는 걸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하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 고칠 거다라는 이행 계획서까지 첨부를 하고, 그러면 소방서에서 뭐 할 필요가 없냐면은 지적 명령서를 다시 이렇게 시정 명령서를 내릴 필요가 없어져요. 서류 작업을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소방서는 이제 이걸 안 봅니다. 지적 내역서하고 이행 계획서를 사실상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앞에 시스템 현황표만 보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시켜놓고. 그럼 또 그 업체는 자기들이 문제 있는 지적 내역서하고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일정 기간 이후에 공사 완료했다고 사진 찍어 또 보내거든요. 그럼 소방서는 이제 받기만 합니다. 받기만 하기 때문에 직접 나갈 일도 없어졌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할 때 있어서 이런 점검 단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바꾸자라고 한 중입니다. 근데 뭐 이심 나올 건 아니에요. 의미는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로 다시 잠깐 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법률에서 아까 뭐 제 9조까지는 평가된 얘기 성능 위주 봤었고요. 앞선 시간에. 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앞서 제가 이게 소화기하고 단독경보원 감지기라고 말씀 좀 드렸죠. 앞선 시간에. 그래서 이런 대상들이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자동차용 소화기도 앞에 신설이 됐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에 이제 앞으로 그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이렇게 이제 달고 나오고 되고요.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은 수입을 하고 나서 수입한 차량에다가 소화기를 사가지고 비치하고 판매해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뭐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법률 제 12조에 그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그래서 앞서 봤던 그 소방시설들을 화재 안전에 따라 이제 설치 관리를 하겠죠. 별표 4에 따라서 설치 대상이 정해지면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부장이나 서장은 위랑에 따른 소방시설들이 화재 안전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런 관계인들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명령 위반했을 때 3년에 3천으로 세게 딱 잡아놨거든요. 어떻게든 소방서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어떤 벌금 벌칙들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요것도 관계인은 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뭐 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신기를 미리 꺼놓거나 펌프를 잠금 상태로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5년에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번금버치로 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다만 점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요걸 해놓고 되면 또 이런 법을 만든 이 법 입법자들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랬다가 이 기간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불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 기간에는 어떻게 조치해라는 명령서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요거 별도 고시 나온 거 한번 설명드렸죠. 그 폐쇄, 차단, 담금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치사항이라는 고시가 따로 있어요. 요때는 요렇게 해라. 그 고시가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아주 올해 쳤죠. 올해 9월 달에 이제 관리자 시험 칠 때 그냥 8월 말인가 제정되고 나서 입법 나오고 바로 시험에 9월 달 시험 내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요게 이제 별도로 고시가 하나 있다. 근데 이제 고시가 이제 뭐 나중에 뭐 시험 대비할 때 보시면 되고 이게 이 법규 과목에 있는 건 아니라서 별도 고시로 지난 시간 한번 제가 펼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밑에 이거 그래 이거 소방청장이 아까 그 봤던 요렇게 했을 때는 그 행동 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뭐 해야 된다? 고시해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해가지고 아까 그 뭐 이어지는 소방 다시 봤었고요. 네, 뭐 나머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이어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제 13조에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지금부터 일단 요걸 보기 전에 저하고 시행령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시행령에 보게 되면 13조에 보게 되면 13조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럼 14조에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15조에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시에 적용 특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사실상 전부 다 특례 기준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특례 기준. 그리고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범위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걸 공부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게 수용인원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요거 설명을 이제 지금부터 쭉 이어갈 건데, 앞선 시간 저하고 그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서 설치된 소방시설을 앞선 시간 봤죠. 근데 거기 보면 수용인원 100인 이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 거라서, 저희가 시행령입니다. 그죠?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 1번이 소방시설, 별표 2번이 특정 소방대상물, 별표 3번이 소방용품, 별표 4번이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 좀 전에 보신 거. 그래서 이어서 별표 5번에 보시는 게 설치 면제 기준 나오게 되고요. 별표 6번에 보시는 게 설치를 아예 제외하는 거. 특례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별표 7번에 보시는 게 수용인원 산정 방법인데 일단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좀 먼저 한번 설명 좀 드리고 특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어서 이건 별도 문제입니다. 별도 문제. 아예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이런 개념으로 하나의 주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한번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어서 이어서 설명드릴 게 수용인원 산정입니다. 뭐 교재로는 372표 보시면 되는데 또 원문 내용으로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별표 7번입니다. 그 앞서 우리가 수용인원이 100인 미만 뭐 이런 거, 수용인원 300인 이상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그 수용인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판서로 설명을 드리고 뭐 교재나 프린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용인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아셔야 될 건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숙박시설인지 숙박시설이 아닌지. 제일 수용인원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게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보면 숙박시설이냐 숙박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이냐로 구분하고 있어요. 크게.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침대가 있냐 침대가 없냐로 구분합니다. 수용인원 수를 선정할 때. 그럼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이면 어떻게 수용인원 선정하냐면 일단은 종업원 수, 거기 있는 종사자 수가 있어요. 그 수는 무조건 플러스를 하고요. 플러스 침대 수를 하겠다 이거죠. 근데 침대 수인데 당연히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1인용 침대는 1인으로 보겠고. 그래서 숙박시설에 있는 그 침대 수에다가 플러스 종사자 수 한 걸 뭐라고 하겠다고요. 그 숙박시설의
총 수용 인원수로 보겠다 이거죠. 근데 숙박실이 침대가 없는 숙박실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다가 요 A라는 면적, 이게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용도 전체 면적입니다. 바닥 면적 전체 합계. 총 합계 면적을 보는데 거기서 나누기 3제곱미터 per 인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이 누워 자는 이런 어떤 면적을 3제곱미터로 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반올림 수를 봅니다. 반올림한 수. 면적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반올림한 정수, 소점 빼고. 소점 반올림한 수로 봅니다. 근데 요때 중요한 건 요 A라고 하는 요 면적에 산정할 때 뭐는 빼냐면 화장실, 복도, 계단 면적만 제외가 돼요. 계단실하고 복도 부분하고 화장실 면적만 뭐 해놓고 빼고, 그럼 아무리 창고 이런 것도 포함한다 이거죠. 거기도 뭔가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화장실, 복도, 계단만 제외한 나머지 면적들 나누기 3제곱미터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구하고 종업원수 합친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에서의 수용인원수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딱 외울 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고. 자, 숙박실 아닌 용도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보시는 게 학교. 그래서 이제 그 강의실, 실습실 뭐 이런 장소들인데,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뭐 이런 실들인데 교육 연구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원 같은 것들 얘기할 때, 이때는 주어지는 면적을 나누기 1.9제곱미터 per 인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이 앉아서 공부하는 면적을 얼마로 본다고요? 1.9제곱미터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무슨 수? 반올림한 수로 봅니다. 근데 이때 마찬가지로 A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는 빼고, 화장실, 복도, 계단은 빼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뭐냐면 강당, 종교, 집회, 뭐 이런 시설인데, 결국 요게 뭐냐면 이제 운동. 그래서 이 장소가 운동장, 집회장, 관람장, 뭐 이런 개념들입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주어지는 면적 나누기 4.6제곱미터 per 인을 하겠다고 해요. 한 명의 활동 범위가 좀 더 넓죠. 뭐 절 같은 경우에 절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이제 집회를 하고 하니까 이런 집회장, 운동장, 뭐 배드민턴 치면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한 명당 얼마? 4.6제곱미터를 잡습니다. 19 합치면 10이고 46도 합치면 10이잖아요, 그죠? 19, 46 이렇게 해서 1.9, 4.6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자가 있으면 의자 수로 잡아요. 의자 수, 객석 수. 근데 이때 긴 의자 같은 경우에 교회 가면 긴 의자가 많죠. 일반 한 명 객석보다는. 그래서 고정식, 이건 반드시 고정식 의자입니다. 고정식 의자가 있는데 그때 고정식 의자 수인데 긴 의자가 고정이다. 그럼 긴 의자는 길이 나누기 0.45m 한 수를 봐요. 한 명이 앉은 폭을 45cm로 봐가지고 그 길이 나누기 45cm 하면은 앉는 수가 나올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요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단, 복도, 화장실 제외는 당연한 거고요. 요 객석이 있는 면적은 빼줘야 됩니다. 당연히 객석이 있는 자리는 뭐 할 거니까? 객석 수가 들어갈 거니까. 그럼 객석이 있는 자리 말고 또 다른 집회하는 면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면적 나누기 4.6 한 수. 그 다음에 객석이 있을 때는 객석 수. 그럼 그게 이제 여기에 총 들어갈 수 있는 총 무슨 수가 된다고요? 수용인원 수가 된다고요. 객석 부분에 무대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대부 쪽은 나누기 4.6에서 면적이 나오고 그 뒤로 객석이 쫙 고정식 있으면 고정식 의자 수가 다 들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용인원 수를 계산을 한다 이거죠. 이 현장에. 그리고 요거 해당되는 나머지 기타 그 밖의 현장이라고 해요. 자, 그때는 이제 면적 나누기 3제곱미터 per 인을 해서 또 반올림한 수를 합니다.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용인원 산정 방법이다라는 거고, 요 수용인원 산정 방법은 그냥 백지에 혼자서 이렇게 쭉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못 하자고요? 백지에 공부할 때? 백지에다가 수용인원 산정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숙박시설, 숙박시설 아닌 거. 그러니까 숙박시설 다시 옆에 두 가지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침대가 있고, 없고. 침대가 있을 때는 뭐 했다고요? 종사수 플러스 침대수. 침대가 없는 현장은 종사수 플러스 주어진 면적 나누기 3제곱미터. 한 명이 누워 자는 면적이 3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때 A 구할 때는 복도하고 계단하고 화장실은 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이 아닌 거. 그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가 뭐고요? 학교 같은 거. 그래서 교실, 뭐 상담실, 실습실 뭐 이런 데들 앉아서 공부하는 거. 앉아서 공부할 때는 가로 세로가 뭐하다? 좀 좁다. 그래서 거기 면적이 얼마? 1.9제곱미터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강당, 운동, 집회, 뭐 문화 이런 개념들은 좀 더 넓게 활동할 거기 때문에 면적이 한 명당 4.6제곱미터다 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만약 이때 고정의자가 있다고 하면 그 고정의자 수로 하겠다. 그리고 그 고정의자가 긴 의자라고 하게 되면 긴 의자 길이 나누기 0.45m 한 수가 거기 있는 앉을 수 있는 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무작정 얼마 한다? 3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요 수용인원 산정한 별표를 보신 거고 첨부된 자료를 보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있으니까 굳이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막 문장으로 똑같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판세했던 것처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런 수용인원 수도 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본 내용으로 특례 설명을 지금부터 좀 드릴 건데요. 자, 특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공부하시는 게 뭐냐면은 강화 규정. 두 번째로 있는 게 면제 규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외 규정. 그럼 네 번째로 증축 용도 변경 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방법상 특례라는 조항으로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법이 원칙은 이렇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인데 어떤 특례라고 하는 개념들이 뭐가 있을 거라고요? 강화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또 제외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증축 용도 변경이 될 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들입니다. 증축시하고 구분해서 설명 좀 드릴까요? 용도 변경하고 증축은 다르니까. 증축시 규정이 있고 뭔가 다 따로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용도 변경시 규정. 뭐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보실 건데 하나하나씩. 자, 일단 제일 먼저 요거부터 봅니다. 강화된 규정부터 설명 좀 드릴 건데 그냥 뭐 말로 들으시고 이제 법으로 볼 거예요. 강화가 됐어요. 98년도에 건물을 다 허가받고 지어놨는데 뭐 2005년도 되니까 법이 막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더 막 세게 강화되는 거죠. 소방법은 계속 강화되니까. 근데 강화됐을 때 무조건 그대로 두는 게 뭐라고요? 소방법의 원칙이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소방법의 원칙은 법이 강화되더라도 기존에 있던 건물은 그대로 뭐 한다? 놔두는 게 원칙입니다. 손 안 대고.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강화될 때마다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 요것들만큼은 법이 강화될 때마다 뭐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처음에 법률에 보면 비상경보 설비, 그 다음에 지금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새로 신설이 됐고요. 강화된 거 따라가는 걸로. 그럼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같은 거 전부 다. 네. 그렇게 들어가죠. 그럼 또 한 개 또 들어가는 게 무슨 통신인가? 속보 설비. 그러니까 소화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소화기, 비상경보 설비, 자탐 설비, 자속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자, 요 설비들은 법이 강화될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자.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으로 뭐 하는 거? 정하는 것이라고 해놨고 입법자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뒤에 시행령에서 한 번은 더 언급을 하면 된다 이거고,
그럼 시행령에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국회가 발의가 안 되더라도, 국회가 정회의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그냥 행정부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바로.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자탐도 무조건 강화되는 걸로 따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적 합의만 있다고 하면. 예, 정부 부담이 없으면. 예, 그래서 이제 자탐 같은 것도 법이 강화될 때마다 무조건 다 따라가라. 그럼 사실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건물들이. 그러니까는 그런 국민적인 저항이 있으니까 시행을 안 하는 것 뿐이고. 근데 법에서 국회의원들이 미리 만들어 놨다고요. 이렇게. 얘네 시설들만큼은 여기서 정하는 것들은 뭐 할 수 있다? 강화될 때마다 계속 바꾸는 걸로 할 수가 있다. 근데 아직 여기 요 자리에 요것들을 수록해 놓은 내용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시험 대비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법이 강화될 때마다 뭐 할 수 있는 거.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죠. 시험 대비는. 그래서 외워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현장의 적용은 아직 어렵지만. 자, 그럼 밑에 또 보니까 또 뭐가 있다. 다음 강목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이 또는 화재안전을 정하는 것이라고 또 돼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돼 있는데 일단 공동구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들하고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들하고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법이 강화될 때마다 뭐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지난 시간 제가 마지막에 의료시설에서 의사님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죠. 그죠? 소방법을. 계속 바꿔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노유자 의료시설은 지금 돈이 바뀔 때마다 계속 돈 들여야 돼요. 지금 현행 기준은. 이렇게 된 것들이 있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강화된 걸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걸 볼 거예요. 대통령령을.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시행령에 보게 되면 13조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법 13조 1항 2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동구하고 지하구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소자, 탐통, 유연 이렇게 외우는데 저는 소자, 탐통, 유연.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뒤에 보면 무선 통신 보조 설비도 지금 환기예상 바깥 따라가긴 하는데 일단 소자, 탐통, 유연 여기까지가 이제 법이 강화될 때마다 뭐 하는 거? 따라가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하구도 똑같아요. 소자, 탐통, 유연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돼 있는데 하여튼 지하구하고 지금 공동구에 설치하는 요 소방시설들은 법이 강화될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KT하고 한전 등에서는 항상 여유비를 비축해가지고 매년 공사할 거를 소방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번에 보니까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이제 간이, 자탐, 단독경보용 감지기도 법이 뭐 할 때마다 강화될 때마다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도 법이 강화될 때마다 따라가야 되고, 간이, 자탐, 자속 요 설비들은 법이 강화될 때마다 뭐 한다고요? 따라가도록 공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시설인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우리가 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강화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화된. 네. 그래서 요거 설명을 지금 드린 거고요. 강화 규정이 있다. 근데 강화 원칙은 뭐다? 그래도 두 개의 원칙이다. 근데 특정한 어떤 대상물에서만 현행법은 강화시킨 걸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보시는 거 면제 규정이에요. 자, 면제란 얘기는 뭐냐면 해당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나은 시설이 설치가 됐을 때는 이 시설을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 설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대상이 돼가지고 자탐이 설치가 됐어요. 근데 그 면적은 당연히 비상경보 설비 대상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경보 설비랑 자탐 설비가 사실 유사 설비고 자탐 설비가 더 상위 시설이니까 비상경보 설비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면제 규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면제는 여기 있죠. 별표 5의 기준에 따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시행령 별표 5번을 이제 이어서 보시는 게 중요한 것이고. 자, 별표 5번입니다. 여기 또 양이 좀 많아요. 일단 1번에 보니까 이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장소에 무슨 설비를 설치했을 때 물무 등 소화 설비, 당연히 자동 소화 장치보다 물무 등이 더 뭐한 거니까 비싸고 더 상위 시설인 거예요. 요거를 설치하면 면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라서 넘어가요. 굳이 외울 건 아닌 것 같고. 자, 2번에 옥내 소화전 대상입니다.
옥내선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 소화 설비 또는 옥외 소화전 설비를 환인기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도전 가치가 있는 소방시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배관을 없애는 거. 저는 이제 건물 내에 피트 공간 내에 소방 배관이 막 올라가서 배관이 분기가 돼가지고 수계 배관이 천장을 타고 가다가 내려가 소화전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소방이 문제 있는 게 수손이 수손. 비화재 시에 동파 우려도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배관 부식 우려도 걱정을 해줘야 되고 오동작, 오주작 등에 의한 파괴도 있기 때문에 수손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사실 보험사 청구권들이 이거 제일 많이 크거든요. 소방에서는요. 그래서 그걸 저는 대체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좀 독립형으로 아예 이제 지금 미분무 호스릴도 그런 거예요. 캐비넷 방식으로 해가지고 별도 독립으로 캐비넷 방식 수조 설치하고요. 요 수조에 호스를 설치해주고 얘를 가압할 수 있는 시소 탱크 따로 설치해주고 그럼 이게 어차피 옥내소는 수동이잖아요. 어차피 옥내소화전은. 그래서 캐비넷 방식해서 호스릴로 설치해가지고 뿌렸을 때 미분무가 나오는 노즐에서 미분무가 뿌려지는 방식의 호스릴 미분무 설비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 설비를 설치하면 옥내소화전이 면제가 됩니다. 현행법상. 그러니까는 건물 배관 작업하고 펌프 설치 안 하고 별도의 수조가 있는 전용의 캐비넷을 그냥 수평거리 맞게끔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 옥내소화전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 비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쌀 수도 있다고 봐요. 이 자체는 비싸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제품 개발도 앞으로 많이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국내 제조사들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방 시스템은 점점 그런 식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일단 법상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면 옥내 소화전을 만들 수 있다. 면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옥외소는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옥외소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 적응성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자동 소화 장치도 인정을 해주죠, 이제. 적응성 있는 자동 소화 장치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대상 규모도 해당 그 장소에 무슨 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면제시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프링클러도 반자 안에 배관작이 막 돼 있고 헤드가 작업돼 있는데 이게 누수로 인한 혹은 뭐 오동작으로 인한 수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천장이 젖잖아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그 고체 로졸 자동 소화 장치 같은 어떤 소화 장치들을 설치를 해 놓으면은 스프링클러가 면제가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인체의 무해성이 아직 검증이 안 돼가지고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체 무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만 되고 하면은 아마 저는 자동 소화 장치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외관이 현재 또 그렇게 막 보기 좋은 외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아마 그런 것만 좀 상품 개선화가 되고 좋은 제품이 나오면 건물의 전체 스프링클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걸 해가지고 허가받고 또 증설했을 때도 거기에 추가로 한 개 더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되지. 이게 스프링클러 또 증설, 칸막이 공사 증설할 때 또 물 다 빼주고 헤드 증설하고 물 다 채워야 되는 단점들이 있거든, 실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장비들이 좀 더 국내에서 제품 개발을 잘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전기저장 시설에는 이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뭐 면제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당연히 요거 대상에 뭘 설치하면 스프링클러 더 큰 설비니까 물분무, 미분무입니다. 근데 여기는 간이 대상은 무조건 간이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하는 건 뭐도 인정이 되냐면 캐비넷 방식도 인정이 되거든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캐비넷 방식도 있고 펌프 방식도 있고 또 상수도 직결 방식도 있어요. 공사 간단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대부분 다 무슨 시설이다. 아까 뭐 사람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근생도 포함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 가스계를 하면 안 되겠죠. 물분 등이라는 표현 안 써요. 물분 등이 아니라 무슨 설비? 물분무, 미분무.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설치가 면제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스프링클러 대상 중에 또 가장 큰 핵심이 창고 시설이거든요. 5천 이상짜리 레크시 창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새 창고 시설에 그래서 고체 로졸 자동 소화장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스프링클러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프링클러보다는 요새 고체 로졸 자동 소화장이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더 오동작률도 적으니까
요새는 그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고 시설은. 거기서 이제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물분무 등 소화 설비입니다. 물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물분무 설치돼서 8가지 있었잖아요. 앞에서 경락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중에서 뭐에만 차고 주차장 부분에만 이제 무슨 설비를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경우 설치가 뭐한다? 면제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옥외수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에는 상수도 소모용 설비를 뭐 청하는 충분한 방수압력. 이거 방수압이 이제 0.35메가파스칼의 압이거든요. 근데 일반 상수도는 그만큼 압이 안 나와요. 근데 그만큼 압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뭐 가압 장치가 있다든지 해서 요 방수압력, 방수량 그리고 함도 비치가 돼 있고 호스가 추가적으로 비치가 돼 있다고 하면 뭐 이때 옥에서 좀 면제가 된다는 얘기고.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할 대상물에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용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 면제가 된다. 자,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 또는 단독경보용 감지기까지 포함해서 해당 장소의 자탐 설비 또는 화재 알림 설비를 또 설치한 경우에는 면치가 면제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설비도 화재 알림 설비라고 하는 요 설비들도 다른 설비를 대체하는 설비로 지금 많이 개발 중이거든요. 요 설비가 지금 무선 시스템이라고요. 무선식 감지기들. 그래서 이어지는 9번도 보면 자탐 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다 가지게 되는 화재 알림 설비를 설치해도 면제가 되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무선 시스템을 자탐 대상 규모도 무작정 유선 공사, 뭐 수신기 달고 배선 공사 작업해가지고 발신기 달고 감지기 유선 공사하는 걸 이제 지양하고 없애고 이제 일반 무선 시스템으로 설치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큰 규모 그 현장들에 보면은 무선 시스템이 들어간 현장이 큰데 많아요. 요새는 점점. 점점 소방은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이런 게 설치한 경우에는 이 범위의 설치가 면제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고 있어서 그 소방도 그런 거죠. 그냥 그 감지기 사이를 갖다가 전선관 연결해가지고 보통 왔다 갔다 송배전식 4가닥 입선시키고 서로 연결 조인트 시켜가지고 다음 또 전선 깔고 막 전선 입선시키고 요비선 놓고 막 당겨가지고 선 연결하는 게 소방공사잖아요. 그 소방공사를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니까. 그것만 하는 기술자분들도 그걸 가지고 계속 평생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소방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시대가 바뀌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로 나오는 소방실에 대한 공부, 이런 연구, 그리고 그 제품을 설치하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 이걸 유지관리하는 방법도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강의를 거의 뭐 16년, 15년 하고 있지만은 전기 실기 시험이 똑같잖아요. 배선 왔다 갔다 4가닥, 여기 8가닥, 4가닥, 뭐 2가닥 이런 거 하는 거.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는 거라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걸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요. 저도 좀 이제 많이 막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려고 많이 알아보고 하려고 한 노력 중인데, 근데 아직 오픈 소스가 별로 없어요. 제조사들은 다 이제 그걸 다 자기들 기술력을 생각하고 소스를 오픈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좀 앞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고, 또 많이 다른 거에 대한 좀 관심도 가지시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네. 화재 알림 설비가 지금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이라서 거기 요걸 주로 하는데 요거 말고 그냥 자탐 설비를 해도 뭐 면제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할 때 자탐 설비 또는 비상경보에서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 설비를 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위협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소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상방송 설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없어요. 비상방송 설비는 전부 다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이 공사하고 있거든요. 소방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탐 발신기의 경종 자리에 비상방송이 같이 설치가 돼 있으면 비상방송이 필요 없거든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소방업자들이 좀 개발을 해가지고 하면은 굳이 정보통신공사업이 비상방송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런 비상방송 설비가 겸해 있으면 같이 설치가 돼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도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데 그걸 많이 안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그냥 그대로 하도록 놔두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현행법상은 비상방송비를 설치해야 될 규모대 뭘 설치하면 요거와 동등 이상의 음향, 요 90dB이거든요. 1m 거리에서 90dB이에요. 90dB 음량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 설비가 그냥 같이 있으면은 해당 비상방송은 어찌 뭐가 된다? 면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방송 하한기에 맞는 어떤 기준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봤을 때 경종 시스템 자체에다가 비상방송이 연동되는 같은 어떤 비상방송이 겸해지는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는 대상물에 또 화재 알림 설비를, 요 화재 알림 설비가 기능이 보면은 전화기로 이제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한 경우 면제된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화재 알림 설비도 많이 하겠죠. 화재 알림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속보라든가 자탐이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화재 알림 설비로 많이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누전 경보기를 설치한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 경보기 또는 지락 차단 장치를 설치한 경우 면제가 되고요. 요거는 의미 없어요. 피난 구조 설비는 뭐 굳이 뭐 의미 없을 것 같고 피난성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한다는 얘기인데 의미 없습니다.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해야 되는 규모대 피난구 유도등 또는 통로 유도 등을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유도등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는 조항도 있는데 근데 이건 사실 또 현재 적용 안 해요. 비상용 대상에 비상용 설치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법률상은 그렇다는 얘기합니다. 그럼 상수도 소형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갑부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가 면제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설치를 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으려고 봤는데 옆 건물이 미리 다 설치해 놓은 거죠. 소화전을. 옆 건물에서 소화전 설치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으려고 보니까 내 바운더리 안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수 소형 설비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게 어떤 경우였다고요? 여기까지가. 요 내용이 앞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 지하에 75mm 상수선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소화선 저수조로 설치할 수 있거나 또 이를 설치한 경우 면제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럼 재현 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서 공조 설비. 그래서 우리 지하층이나 무창층은 제일 중요한 게 산소거든요. 산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공기를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공조 설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하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천장에 환기 설비라고 해서 연기를 어떤 공기를 빼내주고 외부 공기를 넣어주고 해서 산소 농도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설비가 이제 화재가 나면 당연히 뭘로 바뀔 거다? 재현의 시스템으로 바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설비로 자동 전환되는 이런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용의 재현 설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 면적 합계가 해당 재현구역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로부터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 위구가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그 장소에 재현 설비를 면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현 설비를 설치한 현장은 지극히 많진 않아요. 재현 설비가 설계가 들어가는 현장 딱 하면 영화관. 영화관은 그 상영관 안에 배출구를 뚫어줄 수가 없으니까. 지하층, 무창층 이런 개념들이. 그리고 이제 지하도 당연히 안 되죠. 지하가나 지하층은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무창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창층에서도 여기다 뭘 설치해 놓으면 배연 창설비라고 해서 자동으로 화재 시에 뭐가 되는 개방시켜주는 창문이 설치가 되고 이 창문의 면적이 해당 그 층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수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가 다 됐고 적절하게 그럴 때는 자연 환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때는 굳이 거실 재현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설계를 뺄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배연 창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배연 창설비. 건축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뭐가 될 거라고요? 화재 시에. 창이 다 열릴 거라 이거죠. 배연 창설비의 목적 자체는 이제 연기를 빼내주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플래시 오브 타임을 늦추는 것도 목적이긴 한데 화재 시에 누가 불났다고 창문을 막 열어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다 이제 매연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다 닫아주고 있잖아요. 에어컨 공조기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나갈 때 아무도 창문 열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시에 자동으로 열자 이거죠. 화재가 나면.
그럼 열면은 연기를 빼내주는 효과도 있고 열을 누적시키는 시간 늦춰주는 효과도 있고 제연의 기능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피난계단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 대상에 노대와 연결된 특별 피난계단이라든가 노대가 설치된 요게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그러니까 오게 개방된 구조. 발코니가 설치된 이런 승강장 그리고 애초에 그 배연 설비가 설치가 돼 있는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등에는 특피 제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특별 피난계단 지금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특별 피난계단이라는 구조 자체 의미가 발코니를 통해서 계단실로 가는 구조 또는 창문이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 되는 부속실을 통해서 계단실로 가는 구조 또는 밀폐된 구조지만 이 특별 피난계단 제연 설비가 설치된 3제곱미터 이상의 부속실을 통해서 계단실로 가는 구조를 특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 장소가 만약에 이제 건물 내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제연이 들어가야 되고 건물 바깥쪽에 있으면은 제연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에 5개의 송수구가 있고 옥내의 방수구가 부설된 소화전. 근데 사실상 의미는 연결송 제외가 의미 없어요. 왜냐 하란 얘기인데 연결 송수관 설비 설치됐을 때 건물에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되고 옥내에서 담을 열어봤는데 옥내에서 좀 방수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연결 송수관 방수구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러면 배관이 뭐가 돼야 되냐면 65mm 배관이 돼야 되고 뭐 주배관은 100mm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된 경우에는 연결 송수관 설비 따로 설치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어요. 근데 스프링클러 헤드에다 다는 게 아니고 그 배관을 설치할 때 그 배관에서 분기를 시켜가지고 65mm 방수구를 달아준 겁니다. 그럴 때에는 별도의 연결 송수관 설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은 하란 얘기고. 그런데 다만 또 최상층 방수구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연결 사수 설비를 설치된 대상물에 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분 미분무 설비를 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면제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 살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가스거든요. 그래서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 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 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 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 연결 살수 설비를 면제할 수 있다. 앞서 제가 지상에 노출된 가스 용량이 30톤 이상일 때 연결 살수를 설치하는데 연결 살수 말고 그 가스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물분무 장치가 따로 설치가 됐다. 그럼 연결 살수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통 설비를 설치하는 대상물에는 무선 이동 중계기 등을 설치한 경우에 면제된다고 하고요. 이것도 뭐 그냥 동일한 성능 있는 걸 설치하라 이런 얘기죠. 연소 방지 설비를 설치한 대상물에 스프링클러 물분 미분무 설비를 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된다. 근데 이것도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연소 방지 설비는 현행법상 지하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하구는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개방형 헤드로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설비 안 하고. 뭐 의미는 없어요. 21번까지. 그래서 이렇게 21가지 시설에 대해서 요때는 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더라 이거죠. 뒤에 뭐 실기형 시험 문제 때는 이런 것도 재현 제외하는 이런 것도 문장 쓰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사지선다에서는 당연히 이제 보시게 될 내용들이고. 지금 요거 이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또 특례 기준으로 이제 아예 제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증축 시, 용도 변경 시, 뭐 이런 것들이 다 특례 기준들인데,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